제목이 이렇게 스마트폰과 함께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강연을 하게 된 것도 그 사이에서 제가 느끼는 고민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사람은 관성대로 살잖아요. 내가 그 중고등학교 때 느꼈던 거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했는데 막상 이게 아이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것도 저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왜 뭔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새로운 건 막 오고 있는데 내가 뭘 준비시켜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은가? 저렇게 하는 게 좋은가? 되게 고민이 많이 됐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는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웠냐면 그냥 세대차만 느끼는 게 아니라 세대차 자체도 워낙 환경도 바뀌었는데 거기에다가 저는 이 디지털 생태계차라는 것도 이게 플러스가 되니까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저희한테 와서 좀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때 고민한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떤 세상을 살아갈 거고 그럼 우리는 얘들을 어떻게 쳐다봐야 할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담았고요. 근데 제가 이 화면은 저로서는 좀 재밌는데 아까 말한 디지털 생태계차와 세대차를 동시에 느꼈는데요. 이거 PPT를 만든 친구는 20대 친구예요. 그래서 이 오지고 지리는 대박적 세상 이걸 딱 보고서 뭔 소리니? 와 제목을 저런 걸 붙였어. 그래서 저는 키키키 웃었는데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뭐 하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뭐 오지게 지리느니 도대체 뭐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쓰는 용어와 내가 쓰는 용어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뭔가 대단하다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그런 용어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의 예는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요거는 제가 느끼는 그 세대차랑 생태계차를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사는지 여기 젊은 엄마들은 저보다 그래도 좀 10년 이렇게 젊으니까 덜 놀라우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66년생이거든요. 국민학교 시대에 다녔고 그런데 이제 회사를 다니니까 새로운 게 막 오는데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잡지를 만들다 보니까 그걸 보게 되어서 좀 눈이 트였고요. 이것에 대한 예는 되게 많은데 제가 재밌었던 건 제 사무실이 홍대 근처예요. 홍대 입구 사거리거든요. 바로 왼쪽에 새로 호텔을 졌는데 2층에 딱 VR 카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얘들은 이제 PC방에서 안 놀고 VR방에서 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무인자동차는 뭐 지금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다음 호에 제가 다룰 게 무인자동차 사고에 대한 걸 다룰 거예요. 뭐 무인자동차가 온다가 아니라 무인자동차가 사고를 나면 지금 사고가 2건이 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다루려고 하는데 그만큼 와 있고 홀로그램 스크린도 아직은 크게 들어오진 않았지만 요 앞에 컴퓨터 앞에 뭔가 막을 하나 놓으면 이렇게 생성되는 것들이 지금은 디스플레이처럼 또 많이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어느 순간 확 오겠죠. 그리고 또 저는 재밌었던 거는 이 히어로블 동시통역인데요. 히어로블은 이제 히어 플러스 그 웨어러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을 아까 스마트폰과 함께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다른 이유가 스마트폰은 그냥 휴대폰의 진화가 아니잖아요. 그냥 손안에 든 컴퓨터가 오는 순간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우리 아이들은 그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고 우리는 그거를 휴대전화의 진화로 몸을 겪은 사람들이고 근데 이거는 귀에다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 기기를 귀에다 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일단 뭐 운동 능력을 뭐 측정한다거나 들어가 보면 되게 많은데 제일 재밌었던 건 이제 네이버 마스라는 제품이 지금 원래 8월 초에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뭐냐면 이어폰 2개를 나하고 너하고 나눠 끼면 이 친구가 이태리 사람이고 내가 한국 사람이면 내가 그냥 내 말로 하면 이 친구가 내 말을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죠. 동시 통역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고 일단 뭐
기술이 이제 방향이죠. 이게 지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는데 어떻든 이게 나와 있는 거 사실이고 제품화 한다고 8월 2018년 상반기에 제품화 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현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기술들이라는 게 원래 진보를 하는 건 맞는데 지금처럼 10년, 20년 사이에 이렇게 큰 진보는 우리는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쓰고 사니까 입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 25이나 30살의 내가 지금의 모습은 단 하나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저는 너무 놀랐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미 그 시대에 그냥 태어난 거죠. 여기서 생기는 갭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세대차 자체도 우리는 극복하기가 어려운데 거기다 생태계 차라는 게 겹쳐지면서 아이들과 우리 사이에는 너무나 소통이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저는 그래도 비교적 아이들과 관계가 나쁘지 않았는데 가까이서 보면 정말 그 대격전을 치르는 부모님과 아이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게 일단은 부모님이 아이들 세대를 먼저 이해하는 게 아이들한테도 좋고 우리 자신도 덜 상처받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세대차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부모 노릇을 처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딸을 키울 때 어떤 걸 느꼈냐면 저는 언제나 집에 가면 할머니까지 있었거든요. 사남의 막내고 집에 가면 언제나 식구들이 있었고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중3인가 고1 때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는 이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엄마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너무 무서워서 학교 갔다 집에 오면 그냥 방방이 불을 켜놓고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30대 중후반인데 걔를 놓고 회사에 다니는 것만 바빠서 걔가 외로운지 무서운지를 알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나이를 먹고 걔가 중3쯤 돼서 보니까 갑자기 정말 7살, 8살 된 꼬마가 빈집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음이 그제서야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내가 몰랐구나. 만약에 알았다면 지금 고양이 2마리를 키우는데 내가 좀 더 알았으면 그 전에 내가 고양이 그냥 한 마리 들여줬으면 뭔가 움직이는 애가 있으면 덜 무서웠을 텐데 이것처럼 저는 학원을 많이 다닌 세대도 아니거든요. 학원 금지 조치였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닌 학력고사의 경험과 내가 한 공부로 공부 그게 뭐가 어려워? 뭐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도 있고 뭐 그냥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대차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 느끼고 간다는 거죠. 애들은 지금 계속 혼밥을 먹거든요. 혼밥이 이제 능해요. 학원 끝나면 삼각김밥을 먹거나 뭐 쫄면을 먹거나 그리고 가죠. 그게 그래서 그 신문기 통계를 보면 정말 그 비율이 너무 높아요. 중고등학생 애들이 혼밥 먹는 비율이. 근데 저는 한 번도 혼밥을 먹어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자라온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보는 건 그거는 아이들한테 너무 강압적인 거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라는 말이 나올 때 왜 내가 왜 몰라? 나도 학교 다녔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대차 자체도 원래 그랬고 여기 수메르 점토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용이 되게 똑같아요. 어디에 갔다 왔니? 아무데도 안 갔다. 왜 학교를 안 가고 빈둥거리니? 철 좀 들어라. 왜 버릇이 없어? 선생님에게 존경심 좀 보내고 인사드려. 내가 너한테 뗄감을 해오라 그랬어. 뭐 하라 그랬어. 왜 공부를 안 해? 이게 있잖아. 거전이요. 이 말만 다르지. 내가 다른 아이들 있으면 쟁기질을 하게 하고 내가 너더러 돈 벌어오라 그랬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메르 점토판에 있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대차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으로 아이들을 계속 보는 건 일단 한번 물러서야 되는 이유가 기본적인 세대차가 이렇게 있기 때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이거에 대한 것도 정말 달라요.
이상하게 딸이 제가 카톡 치면 맨날 씹혔어요. 난 진짜 왜 씹히는지를 몰랐는데 근데 지가 꼭 필요한 말을 문자로 보내더라고요. 뭐냐면 나는 카톡을 그냥 문자같이 쓰는데 걔네들의 카톡은 그냥 열려있는 대화 공간이에요. 제가 맞대요. 저 학생이, 저 학생이 맞대요. 뭐냐면 그 안에서는 뭐 초등학교 때 치고 중학교 때 치고 무슨 치고 저런 친구 방이 수도 없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하나 얘기들이 문처럼 흘러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샀어. 뭐 이게 어때? 뭘 먹었는데 우액이야? 뭐 누가 어째 써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 카톡방은 알림도 끄고 흘러가는 물이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싶지 않을 때 안 들어가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카톡하고 문자하고 저는 별로 분간이 안 되고 업무도 다 카톡으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카톡이 오면 일단 즉답을 하죠. 운전 중이거나 아주 중요한 때가 아니면 답을 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차이를 우리가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럼 엄마가 꼭 필요한 말을 문자로 할 테니까 문자에 꼭 답해? 이렇게 하는 것과 엄마 카톡 왜 씹어 하는 거는 굉장히 차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 시대의 아이들이 우리가 30살, 40살 얘네들이 됐을 때 어떻게 달라질 거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식탁에 앉아 있지만 살고 있는 세상이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 딸은 지금도 그냥 이거 보고 갑자기 키키 웃으면 친구들하고 수다 떨다가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은 나하고 텔레비전도 안 봐주잖아요. 우리 때는 텔레비전 식구들 다 같이 봤었는데 음악을 듣는 방식도 다르고 쇼핑하는 방식도 다르고 네트워킹하는 방식도 다르고 이거는 걔들이 면대면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세상에서 다른 방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 진강훈이라는 책의 저자가 쓴 말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면대면을 안 하는 얘네들은 소통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이 저한테 참 좋았던 거죠. 사실 이들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친구들의 감정 상태를 더욱 잘 인지하며 실제로 이제 세대보다 감성 지능도 높다. 이들은 표정과 언어적 감정 단서보다 소셜미디어 생태계의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감정 단서를 모은다. 이 세대는 거의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한다. 연애 상태, 아침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콘텐츠를 보고 어떤 물건을 사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지 등. 그러면 이거는 우월의 문제가 아니라 차이인 거죠. 얘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기술이 변화하는 게 좀 두렵거든요. 새로운 걸 막 적응해야 되는데 근데 이 친구들에게 기술은 그러니까 기술이 있던 시대에 인터넷이 있던 시대에 그것이 그냥 물과 공기처럼 있던 시대에 태어난 친구들이라 기술은 좋고 적응력도 빠르고 그건 아주 받아들이는 속도가 달라요. 저희랑. 그래서 지금 이미 우리는 아이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정확하게 인식을 좀 하는 게 이해를 먼저 엄마가 해주면 애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자랄 수 있으니까 이게 좀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거죠. 이게 삶의 지형이 흔들린다라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알던 상식이 다 깨지고 있었어요. 일단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일자리와 상관된 모든 것을 변화시켰죠. 이 지금 비정규직의 문제는 단순하게 뭐 노동 격차나 이런 걸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 나오잖아요. 한명 시대로 갈 거고 이게 지금 계속 가속 페달을 밟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준다라는 거는 그냥 이것도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학령인구 절벽은 당연한 거라고 보지만 더 크게는 산업도 많이 달라져요. 옛날에
우리 애들 요만할 때는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꽃갈모자 쓰고 이거 했거든요. 그 많던 패밀리 레스토랑이 없어진 이유는 4인 가구의 감소예요. 4인 가구를 우리가 정상 가구라고 그러잖아요. 정상 가구가 더 적어요. 제가 지금 수치는 못 외우는데 1인 가구가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학령인구 절벽은 당연히 아이들 입시하고 상관된 그 테마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것도 이제 어려워졌다. 이 얘기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념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보는 게 여의치가 않고 돈주머니 술술 샌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고 싶고요. 이거는 뭐 프레딘가 제가 자꾸 헷갈리긴 하는데 되게 유명한 미래학자가 한 말인데 20억개가 언제 사라질지 이건 우리 사실 몰라요. 근데 하나 아는 건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죠. 예를 들면 제가 며칠 전에 본 게 엊그제 본 거거든요. 그 대형 로펌에 우리나라 인공지능 변호사가 입사를 했어요. 그 이름이 뭐였는지 적어왔는데 이 친구가 미국 같은 경우 2년 전에 이미 인공지능이 들어와가지고 그 변호사들이 활약을 시작했는데 재밌던 건 뭐냐면은 그 변호사가 하는 일이 수일 수개월 한 팀이 운영하는 거를 단 30초 만에 판례랑 뭐랑 분석해냈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선망하는 변호사도 회계사도 이제 회계사는 나중에 보면 블록체인 기술하고 또 연결될 거긴 한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직업분들은 20억개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가 얼마만큼 사라질지 생겨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부모 세대가 알던 많은 일자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뭐 그거는 많이들 어머님들도 좀 불안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당장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직업이 온다는 거죠. 저희 책의 뒤에 보면 직업이 온다가 있는데 이제 이게 뭐 얼마나 또 마찬가지로 뭐 얼마나 빨리 당장 어떻게 올지는 알 수 없는데 방향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주파편 보고학자는 이제 우리가 많이 인공위성 쏘잖아요. 그 중에서 지구에서 어떤 위성이 쓸모없는 쓰레기인지 어떤 위성이 역사적으로 봐줄 만한 건지를 감별해서 쓸모없는 건 모아서 작동시켜서 끄집어내고 쓸모 있는 건 남겨놓고 이제 이런 거고 가상공간 디자이너는 뭐 그래도 좀 알만한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구죠? 페이스북 주커버그가 가상공간에서 자기 회사 사람들하고 뭐 체스 두고 놀고 이제 시연해 보인 적이 있었는데 그랬을 때 필요한 모든 뭐 캐릭터, 공간 이런 게 다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VR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현실감 있게 느껴진다면 당연히 다른 건 저도 잘 몰라요. 들어가 봐야지 아는데 잘 모르고요. 근데 2019 마이크로소프트가 선정한 2025년 윤망시종 1위는 아무튼 가상공간 디자이너였고요. 그 다음에 하는 말들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옛날에는 윤망시종 변호사, 판사 뭐 이랬는데 윤리기술 변호사, 디지털 문화 해설가, 프리랜스 바이오 해커, 사물 인터넷 데이터 분석가 이 친구들이 살 20년 후 이제 한참 일할 나이는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도의 기술 속도라면 그게 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그냥 긴 설명을 안 할게요. 뒷부분에 또 설명할 게 있어서 굉장히 수가 줄었어요. 2015년 진학수 53명인데 2023년 24만 명. 지금 있는 친구들이 대학 갈 때가 이쯤 될 것 같거든요. 물론 그 안에 좋은 대학 뭐 좀 덜한 대학에 대한 그런 건 있긴 할 것 같은데 뒤에서 보지만 좋은 대학 나와도 취업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송길령 다음 부사장이 뭐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종종 하는 얘기죠.
우리가 사교육, 근데 재밌었던 건 사교육이 또 더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인구는 이런데. 사교육을 많이 시키는 이유는, 서명학습을 시키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명문대를 좀 가게 하고, 명문대를 가면 대기업에 좀 진학을 하고, 그러면 이게 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공식이거든요. 근데 이 공식은 이미 산업지형이 아까 말한 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유의미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계속 드는 이제 이런 기사를 제가 계속 보니까 그럼 뭐 하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애들한테 무슨 조언을 내가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됐던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요즘에 이 얘기는 조금 들었을 것 같은데, 호주에 있는 어떤 학자가 한 얘기인데, 지금 있는 친구들이 자라는 시대쯤, 혹은 이 친구들이 40대, 50대 될 때쯤에는 사는 기간도 늘어나지만 일을 저렇게 29개, 40개의 직업을 선택하며 살아나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모든 얘기들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프리랜서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불안정하고, 지금도 여전히 불안정하죠. 프리랜서는 불안정하고 돈도 안 되고. 근데 이제 프리랜서 시대가 아니라 이랜서 시대가 온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프리랜서, 1인 기업, 이랜서, 이게 다 비슷하게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자기 혼자를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개발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살아남기가 보장해 주는 게 없으니까, 아까 말한 거는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재를 찾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지금 되어가고 있는 모든 것의 기반이 인공지능이죠. 아마존, 이전에 제가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특집을 했는데, 거기 이제 독과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아마존이 수렴이 되니까. 근데 거기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 얘기를 재밌게 봤거든요. 인공지능한테 말하면, 뭐, 우리나라는 뭐, 그게 이름이 진인지, 달랐을 거예요, 이름. 우리는 그냥 쉽게 영화관에 가면 진이 뭐 요즘 나오죠? 진이야 그러니까 아마존에 있는 걔 이름은 제가 까먹었어요. 진이라고 그냥 칩시다. 진이야, 아마존 들어가서 무슨 제품 사줘. 그러면 구매서부터 배송까지, 쫙 결제까지.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스피커도 너무 재밌는 게, 이게 계속 발달하면 내가 늙어서 계속 진이랑 얘기할 것 같아요. 힘 떨어지고 무릎 아프면 진이야 불 꺼줘, 불 켜줘, 뭐 가스불 올려줘, 텔레비전 틀어줘, 이런 시대가 오겠죠.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전문가에 대한 이 요구가 세계 각국에서 난리를 부린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였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따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딩이 뭔지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 설명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프로그래밍하고 좀 다른데 이런 거죠. 어떤 재무제표 프로그램이 있다고 봐요. 이런 프로그램 많겠죠. 근데 그게 식당 하는 사람하고 신발 가게 하는 사람하고 그 재무제표를 보는 틀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럼 코딩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여기서 좀 요렇게 바꿔서 써볼까? 아니면 요렇게 좀 바꿔달라고 말할까? 만약에 가상공간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죠. 이걸 뭔가 이렇게 구현하고 싶은데 우리 기술자한테 이거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해? 라고 말하려면 적어도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감각은 있어야지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세계가 코딩에 빠지는 이유고요. 뭐 3살 때 배운 코딩 100년 간다 이렇게 말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늘 이렇게 코딩 나오면 꼭 어떤 유치원에서 한 달에 200만 원짜리 코딩 상품을 내놓죠. 그러니까 이게 학교 공교육으로 흡수가 안 되니까, 또 엄마들은 그런 걸 아예 기대도 안 하니까 사교육으로 또 이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면 또 거기다 막 돈이 많이 들죠. 외국은 지금 이게 핀란드에서 코딩 수업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거는 프랑스에 있는 코딩 전문 학교인데 24시간
열려 있고요. 교수님이랑 학생이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코딩은 아니지만 3D 프린터가 일단 미국 초등학교에 배치되고 있어요. 기술이 오고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교육은 제가 보기에 물론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힘이고 이거를 만들어내는 어떤 생각이 가장 중요하지만 기술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딸내미가 지금 대학교 2학년 올라갔는데 문과예요. 그 친구한테 늘 하는 말이 뭐 딴 거 배우지 말고 그냥 코딩 배울래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영어 뭐 배우고 스펙 쌓고 그런 거 하지만 어차피 싸도 너는 대기업 형도 아니고 또 여자고 벨이 꼴려서 있을 수가 없을 거야. 그런데 뭔가 일을 하려고 아예 기술을 좀 배워두는 게 어떠니? 라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근대 사회, 산업시대에 쓰던 학교에서 산업시대에 쓰던 마인드로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며칠 전에 신문에서 인구는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늘었어요. 얼마 더. 뭐 27만 5천원 얼마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중고등학교 때 한 명당 100만 원, 70에서 100은 그냥 쓰는 것 같고요. 초등학생들도 뭐 이거저거 하면 4, 50만 원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선별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교육비를 쓸 수는 있는데 몇 가지부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일단 엄마도 부모 돈이 너무 나간다. 왜냐면 우리도 불안한 시대인데 내 노후도 보장이 안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나뿐만 아니라 내 남편 내 자리도 없어지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과연 아이들한테 써야 하는지. 두 번째, 돈을 쓰면 결과를 보고 싶어서 아이들이 닥달하죠. 근데 아이들을 키워보면 공부도 재능이라 재능이 있는 애들은 그냥 조금만 받쳐주면 수술 가고요. 공부 재능이 없으면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 잘 안 돼요. 얘네 둘이 고개를 막 끄덕여요. 좋지 이렇게 하면 박수 쳐줘. 이게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아이들하고는 사이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자꾸 관심을 기울이고 그냥 투자한 게 있으니까 학원 갔다 왔는지. 근데 학원은 사실 그냥 가방 갔다가 멍 때리다 오는 데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엄마들이 좀 깨어서 그걸 골라서 효율성 있는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그 유발 하락이라는 그 사피엔스 저자가 한 말 같은 말인데 지금 얘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 지금 학원에서 배우는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얘들이 30, 40대 공부할 때, 자기들이 일해야 할 때 필요한 것은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학 있잖아요. 제가 대학 특집도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대학도 얼마나 없었는지 디자인하는 애가 대학을 가잖아요. 디자인하는 곳에서 가르쳐야 될 인프라나 여가 있는데 이거 안 갖춰놓고 걔네들 또 자기 프로그램을 배우러 또 자기 돈 들여서 대학을 가요. 그 대학은 기본 학문도 안 가르치고 인문학도 안 가르치고 기술도 안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현명해지고 정말 대학을 꼭 보내야 되는지도 저희 아들이 대학을 안 갔어요. 근데 첫애는 욕심이 많아서 애아빠가 캐나다로 고등학교를 보냈거든요. 고등학교 와서 자기는 음악 한다고 작곡, 작사, 뭐 노래 알아서 해 이렇게 한편으로는 좋다. 내 돈을 안 들어가겠다. 내가 쓸 돈은 그때 다 썼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안 갖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들이 그냥 그 돈 쓸 일 있으면 내가 배우고 싶은 거 하나 더 배우는 게 멀리 보면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서도 이 역량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죠. 아까 그 스마트폰 저걸 제가 책을 쓴 이유가 그런 고민들 때문에 썼는데 이제 이게 일부의 진단이었어요. 일부는
제가 느낀 것들, 기술에 대한 거, 인구에 대한 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참 모르고 있다. 특히 엄마, 아빠, 그러니까 엄마들만 모르고 아빠들도 다 마찬가지, 교사들도 다 몰라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환상은 아는데 2부에서 하고 싶은 건 그러면 새로운 역량이 뭐냐라는 건데 그걸 제가 꼭 집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느끼는 바탕은 그런 거죠. 제일 이 제목을 이렇게 마음에 드는 옷은 우리 입는 법이라는 말을 쓴 게 제일 무책임한 말이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묻거나 직업이 뭐가 되고 싶냐고 묻고 잘하는 그리고 또 하나 잘하는 거 하면 돼. 아 진짜 잘하는 게 있으면 내가 왜 고민하겠어요. 잘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때 잘하는 거 하면 돼. 잘하는 건 특출나게 잘하는 거거든요. 노래는 그냥 타고나잖아요. 아 근데 정말 애가 노래를 잘 타고났으면 진짜 좋겠는데 노래를 잘하거나 운동을 정말 잘하거나 공부를 너무 잘하거나 이건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애들이 그래주길 바라지만 우리도 안 그랬잖아요. 나도 살아온 걸 보면 제 안에 있는 요만큼의 재능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던 재능은 글짓기를 좀 잘하는 거였어요. 글을 좀 잘 쓰는 거였는데 그래도 100일장 나가면 장어는 잘 못하고 차사? 차하! 이거 내가 정말 국문과를 갔지만 내가 이게 작가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알 수 없는 재능이죠. 공부 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반에서 3등? 그러면 저 때는 좀 학생이 많았으니까 못하진 않았는데 하지만 그 진입이 안 돼. 벽보에는 가지만 벽보에 뒤에 간당간당이지 1등부터 전교 1등부터 15등 안에는 진입이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나 어떻게 생각해? 야 나는 노래도 잘 못, 아니 노래는 안 되나? 공부도 못하진 않지만 그래도 특출나지 않고 모든 듯이 잘하는가 뭐가 있나. 근데 신기하게 그래도 열심히 계속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문과를 갖고 출판사를 다니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자기가 옷이 자기한테 맞는 옷은 왜 15년대도 제가 안 버리는 코트가 있거든요. 그냥 좋아서인데 백화점에서 80만 원 주고 산 코트가 있었던 적도 있어요. 몇 년 전에. 안 입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옷 정리하다고 꼭 느끼거든요. 내 옷 같은 거. 저는 재능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 회사에 그 이대 나온 친구인데 중국어과인데 대면 능력이 좀 떨어져요. 머리는 비상한데. 그러니까 얘를 기자로 썼는데 글을 쓰는데 뭘 다른 걸 시킬 수가 없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만화를 그리고 싶었대요. 그래서 우리 저기 만화 그리는 작가인데 정윤아 그럼 너 웹툰 만화 그리는 거 한번 해볼래? 그리고서 그림을 딱 그렸는데 잘 그리는 거야. 그래서 그랬어요. 너는 아무래도 직장 생활은 안 될 것 같아. 근데 글은 똑똑하니까 글은 잘 쓰고 만화를 그리니까 그러면 우리 요거 결합해서 작가하자. 난 네가 이런 방향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아이는 밖에 나가서 말을 너무 잘하고 성격이 너무 좋아. 얘 성격 좋을 거예요. 아까 박수치네. 성격 좋지? 당연하잖아. 그럼 얘는 이 성격 싸우지 마. 그러면 얘는 그 성격 좋은 걸로 밥을 벌어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모두 다 1%에 간 변호사나 의사나 뭘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들었지만 그게 아니고 밥 벌어먹고 사는 거라면 성격 좋은 걸로 얘는 승부를 보면 되는 거고 뭔가 그렇게 자기가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선수까지는 아니어도 아 그럼 체육을 좀 전공해서 트레이너를 해볼까? 뭐 운동과 상관된 걸 뭔가 해볼까? 이렇게 찾아주면 아무리 대학에 후져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공부를 의외로 더 잘해서 갑자기 대학원을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늘 천편일률적인 걸로 아이들 볼 때 아이들도 힘들고 다 힘들다는 거죠. 이거를 위해서 저는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고르는 거, 어울리는 옷을 고르는 게 되게 좋고요. 여기서부터 제가 마음이 빨라지는 게 저는 그 힘이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러니까 무언가 자기 목소리를 내서 말하는 힘,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나는 지난 주말에 이 영화를 봤는데 이런 점에서 너무 재밌었어. 너네들이 재미없어. 그래도 난 이 점이 재밌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단답식이죠. 영화 어땠니? 재밌었어요. 끝.
재미있었어요? 재미없었어요? 그럼 뭐가 재밌었니? 몰라요. 그냥요. 그냥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잘못 키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바탕이 컨텐츠에 대한 읽기, 이게 읽기가 무엇인지 다시 설명을 할 텐데, 읽기를 잘해야 되고요. 여기서 읽기는 나중에 뒤에 들어가겠지만 그 햄릿 읽으라는 얘기 아니야. 읽기 잘하면 그 읽는 훈련이나 감상하는 훈련이 잘 되면 테마나 주된 생각이 뭔지 뽑을 수 있어요. 이게 컨텐츠고요. 이걸 잘하면 텍스트구나. 컨텐츠 죄송합니다. 텍스트를 잘 읽어야 되고, 그러면 컨셉을 뽑을 줄 알고 이 힘을 가지고 자기만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게 꼭 다 PD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건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텍스트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걸 왜 굳이 독서라고 안 했냐면, 종이책은 읽는 행위가요. 엄마들은 왜 애들이 안 읽냐 그러지만 솔직히 엄마들도 안 읽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읽는 행위는 사람하고 잘 안 맞아요. 문자가 해독 나오는 시기가 되게 늦어서 우리가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건 너무 기본적인데, 읽는 거는 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직업이 읽는 거니까 사무실에서 읽잖아요. 집에 가면 절대 안 읽고요. 텔레비전만 봐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일단 하나는 아이들이 읽기를 어려워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야 왜 읽기가 중요하냐면, 읽기의 효능이 너무나 많아서. 그러니까 뭐 뇌가 어쩌고는 일단 그건 너무 흔하니까 알지 두고, 심지어 이런 말이 있어요. 존이 공을 받았다. 이 문장을 읽으면요, 그쪽 방향의 운동신경도 움직임이 있대요. 그럴 만큼 언어가 하는 일이 너무 많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은 다 자기 경험 속에 살잖아요. 아이들은 늘 보는 것만 보잖아요. 근데 책을 읽으면 애들아,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인간관계나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되죠. 근데 그러면 지루한 책을 억지로 읽히거나, 그러면 그게 뭐 안 읽겠지만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게 그게 만화든 웹툰이든 뭐든 자기한테 좋은 걸 읽고, 읽을까 근데 되새김질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저는 쉬운 읽기와 어려운 텍스트 읽기가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텍스트는 어머님들이 애들한테 읽기 어려워요. 왜냐면 그거 숙제가 되니까. 그건 학교에서 해줘야 돼요. 학교에서 정말 고등학교 1학년 햄릿을 읽혀야 돼요. 그거 숙제로 내주고 그거에서 어떤 느낌을 느꼈는지 주인공의 의상을 분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 원론적인 읽기는 학교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이제 제 바람이고요. 아이들하고의 읽기는 어떻게 소통을 하든지, 아이들이 웹툰을 무조건 보지 말라가 아니라 뭘 보는지, 그리고 남자애들 야한 거 보는데 무조건 보지 말라가 아니라 야한 게 왜 나쁜지, 그러니까 이거를 무엇이든 통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통제로는 안 되는데, 아이들 스스로가 그 컨텐츠에 대해서 멀리 둘 수 있을 만큼의 생각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야한 동영상들이 왜 나쁜지, 진짜 섹스란 무엇인지를 엄마가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자기 스스로 이걸 보는 게 에이 좀 별로다, 좀 살살 보자, 이런 마음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안 볼 수는 없어요. 안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안 보는 게 비정상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생각이 됐어. 말이 괜찮았어요. 아직 그런 식의 어떤 게 필요하고, 여자애들이 웹툰이나 이상한 소설들 많이 보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웹툰 뭐 봤니? 엄마 뭐 봤어? 무슨 얘기래? 봤던 거 아니에요? 많이 봐. 아니면 눈 나쁘니까 살살 봐라. 이런 얘기들이 돼야지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공부가 좀 필요하면 엄마 나 그냥 투지폰으로 잠깐 바꿀게. 스스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게 아이들과 엄마가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그것이 정말 중요한 통제라는 거죠. 일단 문해력,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애들이 눈으로만 글씨를 읽지 그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못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읽기 훈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왜 초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동화책을 사주시던 분들이 왜 책을 안 사주는지 알아요. 왜냐면 학교에서
그런 걸 싫어하기도 하고 뭐 당장 영어 수학 학원으로 돌려야 되는 게 많은데 학원을 덜 보내면 그 돈으로 책을 사주고 같이 책을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엄마랑 같이 보면 더 좋고 나도 볼게. 엄마 옛날에 읽었는데 데미안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 다시 봐도 재미없더라. 이런 얘기들. 제가 다시 봤는데 그 뒷부분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 부분은 좋았어. 이런 의견 교환이 돼야 그게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성적이 기초고 국어 잘하고 잘 읽는 애들이 사회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요. 수학도 잘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공부는 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읽기를 중고등학교 갔다고 해서 영어 수학에만 치우치지 말고 꾸준한 읽기는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아이들이 패배하는 거 우리가 되게 싫어해요. 성공하는 거, 그러니까 이 패배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애들이 이렇게 움츠러들거나 뭔가 지는 경험을 하는 거 우리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한 번 졌을 때 애들이 엄청 곤두박질 쳐요. 근데 살아봤지만 지금 이 나이까지 실패 없이 올 수가 없어요. 맨날 패배해. 작게 크게. 근데 저는 뭐가 중요하냐면 패배를 어떻게 해석할까. 이번에 나의 시도는 무엇이었고 나의 패배는 무엇이었는지 요거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정말 중요한 해발.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이건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학원을 갈지 안 갈지 네가 선택, 어떤 학원 갈지 네가 선택. 성적은 얼마일지 네 공부, 네 인생 네 거, 내 인생 내 거. 네가 공부 못하면 다른 길을 찾든지 공부 잘하면 학교도 돼줄 수 있어. 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일과 내 일을 섞으면 안 돼. 애들의 일이 내 일이 아니야. 성적이 안 나왔으면 이렇게 안 됐다. 참 안 됐다. 기분 되게 나쁘겠다. 끝. 내가 뭐 성적을 못 받은 거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전철을 타면 엄마들이 자기들이 시험 본 것처럼 나는 이번에 국어가 어떻고 영어가 어떻고 그래서 그분들이 시험 본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런 식의 대화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냥 주도권을 넘겨줘야지. 그래서 자기가 정말 공부를 안 해서 곤두박질을 어디까지 가는지를 봐야지. 자기가 그 상태에 머물고 싶은지 조금 더 나아지고 싶은지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미끼만 조금씩 건드려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뭐 공부를 잘해서 잘 사는 방법도 있고 못하는데 잘 살 수 있는 애는 있는데 너는 어떤 애니? 네가 어떻게 선택할 건지 물어야 되고 이거는 지금 큰 사회 문제예요. 그 저번에 대학원생 사제폭탄 만들어서 교수한테 그것도 걔가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제일 위험하냐면요. 실패 모르고 사교육 받아가지고 강남에 좋은 엄마 부잣집 엄마 아빠 밑에서 그 우리가 좋아하는 직선 코스 애들 있죠. 외고 나오고 뭐 과고 나와서 2년 월반에서 뭐 대학원 가고 뭐 의사 된 애들 이런 애들은 한번 무언가 딱 터지면 곤두박질 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가 나쁘냐면 사회적으로 이 엘리트 의식들이 주변에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져요. 딸내미가 논술로 좀 괜찮은 대학 갔는데 그냥 남자애들하고 말도 안 하려고 해요. 꽤 진보적인 학교 활동을 했는데도 입으로 하는 얘기랑 자기가 생활 속에서 하는 게 너무 차이가 나는데도 몰라 그 남자애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문화가 지금 우리는 형성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도 너무나 괴롭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잘 커야지 사회가 건강한데 저는 그래서 왜 고통 없이 고통은 대가가 들이는데 그 대가가 굉장히 달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저도 많이 받았거든요. 사업도 힘든 적도 있었고 근데 그거를 잘 넘겨오면 그 성취가 무엇이든지 자기한테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제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성공은 내가 인체 약지를 만들어서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라 그냥 지금 내 삶이 그냥 마음에 드는 거가 성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패배를 엄마 아빠가 자꾸 막아주려고 하는 거 그거는 정말 버렸으면 좋겠어요. 애들의 긴 미래를 보면 그리고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게 저는 책 읽기가 돼요. 아까 말한 시뮬레이션 능력이라는 게 특히 문학 작품들, 책이 좋은 고전 작품들은 잘 읽으면 그게 떠올라요.
운명이란 무엇인가? 운명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운명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 그거에 대한 거였는데 왜 그거라고밖에 못하냐면 그 쉬운 제목이 또 맥베스였나? 저 맥베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선택을 막 해나가는 게 그래서 오이디푸스 왕을 좋아했나 봐요. 둘 다 좋아하는데 운명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패배를 좀 지켜봐 주면 특히 애들은 굉장히 잘 자라서 중학교 때하고 다르고 고등학교 때 다르고요. 우리 그 큰아들로 처음에 왔을 때 되게 예민했어요. 대학을 가기는 싫은데 기분은 나쁘고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어서 내가 되게 점잖게 얘기하는데도 뭔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2년 지나니까 유해지고 스스로 받아들이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은 우리도 20살, 30살보다 저는 지금 더 낫거든요. 우리도 성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완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아이들에 대한 모습을 버리면 아이들도 성장해 가고 있다. 그걸 지켜봐줄 사람은 부모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네가 부모 못해서 찐빠를 맞아도 우리 아들 진짜 우리 딸 엄마는 밥 잘 먹어서 너무 좋고 내가 건강해서 좋아 이런 말들이 정말로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이라는 거. 그게 그 배다가 되게 튼튼한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보는 척도를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고요. 뒤에 하고 싶은 말들은 이게 되게 좀 저기에서 그냥 전 딱 한 말 뭐냐면요. 어떤 걸 딱 뽑아내는 기운력 같은 거거든요. 이거가 뭐냐면요. 그 딱 한마디로 요약되는 힘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자기가 프리랜서 살 때 가장 필요한 힘이에요. 자판기가 문인 카페. 이게 망원동에서 되게 유명한 데예요. 여기서 막 셀카 애들 젊은 애들 찍고 이 노란 자판기가 여기서 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면 카페 출입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샤인 통과하는 사람인데 양복을 입고 일본 농부인데 농사를 지어서 그 제목도 지금 또 생각이 안 나. 양복이면 어쩌고 농부의 쌀 이렇게 해서 브랜드화해서 자기 모습을 이렇게 나이비 넥타이에서 브랜드 쌀을 판매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뒤에 이제 컨텐츠에 대한 얘기가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어떤 동영상이나 뭐를 쓰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도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차별성 있는 무엇으로 하지 않으면 이 거대한 프랜차이즈나 뭐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드라마 작가 유명한 그 외국 시나리오 작가가 한 말 딱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작품들은 한마디예요. 한 줄로 말해봐. 한 줄로 말해봐. 한 줄로 말해지지 않으면 직관적으로 이게 뭔가 꼬여 있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기획도 우리 잡지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다루려는지 이것의 주제가 뭔지 한 줄로 쓸 수 없으면 글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게 좋으면 앞뒤로 막 어설프게 가도 읽는 사람이 그게 느껴져. 그리고 그 한 줄로 요약하는 그 컨셉의 힘은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을 하고 싶어. 난 이걸 하고 싶어. 좀 들어봐봐. 이 힘을 애들한테 줘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 뭐 컨셉트가 뭐 텍스트가 뭐 이런 전문적인 생략할게요. 제가 생각한 거는 그런 컨셉력이 있으면 지금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 편집력만 잘 발휘하면 새로운 걸 언제나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툰하고 드라마하고 비슷하게 만약에 회기에서 사는 거 전생을 다룬다면 전생을 다룬 것에 대한 저 논문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웹툰, 드라마, 영화, 작품.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구슬을 꿰는 힘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어디서 나오냐면 많이 읽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많이 읽어서, 많이 보고. 근데 많이 읽고 많이 보는 것도 뭐냐면 호기심이에요. 아 이거 뭐지? 이게 되게 별 차이 아닌데 되게 큰 차이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컨텐츠란 무엇인가라는 거는 이제 뭐 우리가 뭐 영화 어쩌고 저쩌고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것보다 아까 말한 카페를 하든 쌀을 뭐 하든 떡볶이집을 하든 무언가 자기한테 맞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힘을 저는 여기서 그냥
컨텐츠라고 했고요. 그 제가 준비한 동영상이나 이런 거가 있긴 한데 그건 뭐냐면 뒷부분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그 컨텐츠 회사 중에 되게 재밌는 셀레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요즘의 기업들은 신문에서 보시면 뭐 하는 기업인지 잘 몰라요. 셀레브 가면 셀럽 홍보 회사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 셀럽들을 그러니까 유명한 뭐 가수나 누구나 누구 홍보를 그 홍보 회사에서 했거든요. 돈 크게 받고. 근데 얘네는 2인 1조인가 해서 그냥 빈지노라는 래퍼가 있는데 얘의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그 방식이 뭐 빈지노의 세례는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그런 게 아니라 30살의 빈지노가 어떤 사람인지 딱 이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뭘 고민하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작업해왔고 나는 이런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셀레브라는 회사를 보면서 야 정말 이 회사는 미디어가 뭔지 홍보 회사가 뭔지 그러니까 지금 경계도 없어지잖아요. 어떤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우리 이제 설명하기가 어렵고요. 가끔 신문 기사 읽으면 이 기업이 뭐하는 회사인지 내가 되게 아리까리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마 이런 일학 집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동영상을 준비해서 잠깐 보려고 했는데 그냥 셀레브 보시고 빈지노 보시면 이게 굉장히 조회수가 많아서 되게 투자를 많이 받고 있는 회사거든요. 제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의 길은 복합, 융합, 그 안에서 발상, 계속 움직이는 힘, 이 새로운 걸 계속 스스로를 계속 호기심과 열정으로 새로운 걸 보는 눈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셀레브 대표고요. 이 1인 방송도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이제 평범한 이들의 반격이라고 그랬는데 1인 방송은 통제가 좀 안 돼서 사실 나쁜 방송도 좀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너 나쁜 방송 봐서 또 그런 표정 제거야? 얘가 뭐니? 얘가 뭐니? 아니에요. 10대들이 10대들이 1인 방송 엄청 많이 보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대형으로 기획된 대형 콘텐츠를 즐겨보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3사에서 나오는 뭐 아니면 그냥 텔레비에 나오는. 근데 얘네들은 뭐가 그냥 무겁고 일단 다루려는 그거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대중화하고 비슷한 수준에 맞추잖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워낙 개성이 심하니까 거기에 딱 특화된 거를 건드리는데 정말 이걸 방송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걸 애들이 방송을 하는데 대폭발이에요. 그 뭐 잠자는 소리 뭐 너네도 그거 좋아하지? 야 그거 하는 애들도 너무 많아요. 그냥 바스락바스락 치킨 먹는 소리 이런 거 우리 딸도 그거 듣다 잘 때가 있거든요. 나한테 물어보래. 이렇게 이 경우는 그냥 딸이 그 소녀가 이게 그 소녀도 이거 방송연예과에 가야 되는 소녀였어요. 되게 고생한 할머니 모시고 여행을 가서 재미삼아 찍었는데 대폭발해서 이 할머니는 요즘 화보 촬영도 하시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이 할머니 가방에서 칼이 나와서 공항에서 놀란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연예인들 가방처럼 할머니 가방도 나봤는데 칼을 왜 갖고 다니냐 그랬더니 과일 깎아치려고 갖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런 세상들을 즐겨하기 때문에 지금 1인 방송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콘텐츠로서 되게 영상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무언가 진입하기 좋고 이게 어떤 식이냐면 제가 캠핑을 좋아하면 캠핑에서 먹는 음식을 혼자서 계속 해먹으면서 계속 올리고 그럼 산지에 있는 음식, 산물과 연결이 돼서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라는 게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아이디어의 기본은 뭐냐면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 그게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융합해서 나아갈 수 있는 시대라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냥 정리인데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연구하는 건 자기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요만큼이라도 애들이 잘하는 게 뭔지 엄마가 좀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 요건 좀 우리 딸이 괜찮네, 우리 아들이 괜찮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지켜보고 그 방향으로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자료도 많이 보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깊고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책도 좀 봐. 이런 거 좀 봐. 이런 거. 볼 수 있지? 좀 다양하게 보고 그래서 생각을 좀 확장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교육은요. 제작지지만 같이 보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본 거를 근데 얘기 좀 하게 얘기
얘기해봐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좀 고민을 해서 얘기를 좀 같이 나누는 거 이게 좀 필요한 것 같고 자기가 읽은 것 중에서 그것의 가장 주된 생각이 뭔지 핵심이 뭔지 좀 찾아보는 훈련 이걸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컨셉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냥 업계에서 우리끼리 야, 이 기사 야마가 있냐 사람이 야마가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죠. 야마가 뭐지? 일본말. 그러니까 뭔가 자기 색깔, 뭔가 자기 무언가가 분명한지를 묻는데 회사에서 일해보면요 성깔 나쁜 애가 인차를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깔이 나쁘다는 건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거는 마음에 든다 안 된다 얘기해야 되는데 제일 싫은 직원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책임하게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무책임할 거라는 얘기거든요.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대기업 다니는 후배가 하는 말이 스포는 너무 좋은데 색깔을 하나도 안 드러낸대요. 내가 어떤 드라마를 봤는지 어떤 영화를 봤는지 심지어 촛불 집회가 한참일 때 촛불 집회에 갔는지 촛불조차 입에 올리질 않는데요. 그만큼 무섭다. 그러니까 취향을 드러내는 거가 무서운 사회가 이 한국 사회고 외국 애들이 되게 어디서 가든 빤질빤질 말을 막 잘하는 이유는 당당하게 자기가 10살이어도 뭐 내가 10살이고 너는 40살이지 뭐 내가 뭐가 달라. 저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렇게 필요하면 좀 필요하고요. 이거는 컨셉에 맞춰서 정보를 제조업 이게 잘 되면 그리고 열정이 지금 저절로 되는 일이에요. 어디서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수행평가를 해도 그렇고 대학 가서 리포트를 써도 이런 힘이 필요하고요. 나만의 것을 똑같은 수행평가 내지 말고 제목이라도 한번 뒤집어보는 힘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엄마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잔소리 하지 말고 나는 엄마들이 좀 잘난 척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엄마들은 이미 공부도 다 끝냈고 좋은 책 제가 늘 하는 말이 책 사서 다 보지 마시고요. 목차하고 앞에 100페이지만 보세요. 그리고 잘난 척을요 200배 하세요. 애들에 대해서 내가 애들이 너 숙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묻는 엄마보다 나 요즘에 데미안 읽어. 건드리지 마. 이거 정말 심오해 세계가. 왜 이렇게 멋있냐? 그럼 왠지 멋있잖아. 엄마가 뭘 보는데. 그래서 저는 엄마들이 하는 모든 활동을 자식들하고 자랑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멋있게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아 우리 엄마 괜찮네. 우리 엄마 이영자 씨 멋있는데? 그렇게 돼야 나중에 애들이 고등학교 가고 졸업하고 대학 가면 엄마와 자식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저는 저희 자식들하고 그냥 룸메이트라고 보거든요. 사랑은 하지만 관심은 없다고 늘 말해요. 네 일은 네가 하자. 난 나 살기도 바쁘다. 그렇게 살아야 나중에 대학 가서 맥주를 한 잔 먹어도 엄마한테 시간을 내주지. 엄마가 너 그래서 전공하면 다음에 뭐 할 거야? 뭐 이렇게 물으면 아마 맥주를 안 마셔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의 성장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엄마들도 이제 나이 먹어가면 여러 가지가 오거든요. 자기가 흔들려져요. 왜냐면 애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그게 뭐 직업이 있든 없든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엄마들 스스로 지금 한 모든 말이 엄마들한테도 맞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뭘 입고 있었지?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였지? 전 그림도 한번 배웠어요. 마흔쯤에는 한번 뭔가를 시작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같이 하는 친구들과 더 깊게 만날 수 있고 내가 좀 마음에 들어지고 그러면 애들한테 관심이 안 가요. 왜냐면 나가 이게 재밌는데 뭘 신경을 쓰겠어요. 애들 쓸 돈을 자기 투자로 돌리고 애들은 지들이 알아서 살게 해서 저는 잔소리하는 부모보다 잘난 척하는 부모가 훨씬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